제1부 모모와 친구들 제3장 폭풍놀이와 진짜 소나기. 물론 모모는 귀 기울여 듣는 데 있어서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이유로 옛 원형극장 터를 찾아왔다. 모모가 거기 살면서부터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한순간도 지루한 때가 없을 정도였다. 모모가 멋진 제안을 내놓기 때문은 아니었다. 아니, 모모는 그냥 거기에 앉아서 같이 어울려 놀았을 뿐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모모가 있으면 아이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새록새록 떠올렸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냈고 점점 더 멋진 놀이를 만들어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허덥지근한 어느 날이었다. 10명 되는 아이들이 돌계단에 앉아 모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모는 외출 중이었다. 가끔 그러듯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에는 시꺼먼 먹구름이 두텁게 덮여 있었다. 곧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다. 꼬마 동생을 데리고 온 소녀가 말했다. 집에 갈래. 난 천둥이랑 번개가 무서워. 안경을 쓴 소년이 물었다. 그래, 그럼 집에서는? 집에 있으면 무섭지 않니? 소녀가 대답했다. 무섭지. 그렇다면 여기 있어도 되겠네. 소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모모가 안 올지도 모르잖아. 약간 불량스러워 보이는 소년이 두 아이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무 놀이나 하자. 모모가 없더라도 말이야. 좋아. 그런데 무슨 놀이를 하지? 나도 몰라. 무슨 놀이든 하자. 무슨 놀이든지라니. 그런 말은 소용없어. 누구 좋은 생각 있는 사람? 목소리가 여자애처럼 높은 뚱뚱한 소년이 말했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 극장 터 전체를 커다란 배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미지의 바다를 향해 하면서 모험을 하는 거지. 자, 내가 선장이다. 넌 1등 항해사야. 넌 자연과학자, 그러니까 교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여행은 탐사 여행이거든. 알겠지? 다른 사람들은 선언을 해. 그러면 우리 여자애들은? 우리는 뭘 하지? 여자 선원들이지. 이 배는 미래의 배거든. 정말 멋진 생각 같았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놀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끔 의견이 달라서 놀이가 순조롭지 않았다. 얼마 뒤 아이들은 돌계단에 앉아 모모를 기다렸다. 드디어 모모가 나타났다. 높은 파도가 뱃전에 철썩철썩 부딪혔다. 탐사선 아르고호는 파도의 위아래로 조용히 흔들거리며 전속력으로 남쪽의 산호초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유사일에 이런 위험한 바다를 항해한 선박은 없었다. 곳곳에 심연과 산호초가 도사리고 있고 바다 괴물들이 우글대는 곳이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영원한 태풍이라는 사나운 회오리 바람이었다. 영원한 태풍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절대 잠잠해지는 법이 없었다. 영원한 태풍은 바다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다음번 희생물을 노렸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 게다가 감기하기까지 한 것 같았다. 태풍의 진로는 예측할 수 없었다. 태풍은 억센 발톱에 걸려든 포획물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고 닥치는 대로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려 놓았다. 물론 탐사선 아르고는 떠도는 회오리 바람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 특수하게 제작되었다. 펜싱 칼처럼 나긋나긋 휘어지긴 하지만 절대 부러지는 일이 없는 푸른색 알라몬트 강철로 만든 배였던 것이다. 게다가 특수한 제작법을 써서 커다란 통철판 한 장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이음매나 용접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선장, 다른 선원들이었다면
이 엄청난 모험을 떠날 용기를 내기 어려웠으리라. 하지만 선장 고르도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선장은 사령교, 배의 운항을 지휘하는 곳 위에 당당하게 서서 남녀 선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노련한 전문가들이었다. 선장 옆에는 1등 항해사 돈 멜로가 서 있었다. 돈 멜로는 이미 127번이나 태풍을 만났지만 무사히 넘긴 유능한 배사람이었다. 뒤쪽 맨 위 갑판에는 탐사 여행의 학술 책임자인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두 여조수 마우린과 사라가 보인다. 마우린과 사라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교수의 도서관 역할을 맡고 있었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여 정밀기계를 들여다보면서 어려운 학술 용어를 써가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협의하고 있었다. 그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 모모잔이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교수는 이따금 소녀에게 이곳 바다의 특징을 물었다. 그러면 소녀는 교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울림이 좋은 훌라 방언으로 대답했다. 이번 탐험의 목적은 떠도는 태풍의 원인을 밝혀내고 가능하다면 태풍을 제거해서 다른 배들도 이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방은 고요했고 태풍이 불 기미는 없었다. 갑자기 막루의 한 선원이 큰 소리로 외쳤다. 선장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선원은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외쳤다. 선장님, 제 눈이 틀림없다면 저 앞에 우리 유리섬이 있습니다. 선장과 돈 멜로는 즉시 망원경을 들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두 조수도 흥미를 느끼고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소녀가 속한 부족에는 호기심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스러운 관습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곧 유리섬에 닿았다.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바닥에 도착했다. 바닥은 굉장히 미끄러웠다. 교수는 똑바로 서 있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다. 섬은 원형이었고 어림잡아 지름이 20m는 되는 것 같았다. 교수는 둥근 지붕처럼 가운데가 봉긋하게 솟아있는 섬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섬의 저 깊숙한 내부에서는 일렁이는 불빛이 똑똑히 보였다. 교수는 잔뜩 긴장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내용을 이야기했다. 마우린이 말했다. 그렇다면 오겔 문프 비스트로치날리스인 것 같군요. 사라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슐크콜라 타페토치페라일 수도 있어요.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일어나 안경을 고쳐 쓰고 위를 향해 소리쳤다. 내 생각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슈트룸푸스 쿠베치넨주스의 변종일 것 같소. 아래쪽에서 관찰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는데. 그러자 어느새 잠수복을 갖춰 입은 여자 선원 3명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잠수 선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곧 짙푸른 바다 깊숙이 사라졌다. 손에는 한동안 물거품만이 뽀글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산드라라는 소녀가 물 위로 올라와 헐떡거리며 소리쳤다. 거대한 해파리예요. 두 사람은 해파리의 촉수에 잡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어서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는 산드라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다. 즉시 100명의 잠수부가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경험 많은 대장 프랑코의 지휘 아래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다는 곧 물거품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그들도 두 소녀를 해파리로부터 빼낼 수 없었다. 해파리의 힘이 워낙 막강했던 것이다. 교수가 이 말을 찡그리며 조수들에게 말했다. 이 바다에는 모든 것들이 거대하게 성장시키는 어떤 신비한 물질이 들어있나 보. 정말 흥미롭군.
그동안 선장 고로동과 1등 항해사 돈 멜로는 의논해보고 결론을 내렸다. 돈 멜로가 큰 소리로 외쳤다. 돌아오시오. 모두 갑판으로 괴물을 2조각 내기로 합시다. 그러지 않고서는 2사람을 구할 수 없겠소. 돌고래 대장과 수하의 잠수보들은 모두 갑판으로 기어 올라왔다. 아르고호는 우선 뒤로 약간 물러났다가 전속력으로 거대한 해파리를 향해 돌진했다. 강철로 된 이 배의 앞부분은 면도날 만큼이나 날카로웠다. 해파리는 곧 두동강 나버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진동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척수에 갇혀 있는 2 소녀가 다칠지도 모르는 위험한 시도였지만 1등 항해사 돈 멜로는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히 계산하고 정확하게 2 소녀 사이로 배를 몰았던 것이다. 두동강난 해파리의 척수는 곧 힘없이 축 늘어졌고 2사람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풀려난 2 소녀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 잘못이었소. 당신들은 내려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낸 걸 용서해 주시오. 한 소녀가 맹랑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미안해 하실 것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온걸요. 다른 소녀가 덧붙였다. 우리 직업이 원래 위험하잖아요. 하지만 더 오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2 소녀를 구출하느라 바다를 눈여겨보는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떠도는 회오리 바람이 수평선에 나타나 맹렬한 속도로 아르고호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집채만큼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 아르고호를 덮쳐서는 하늘 높이 올렸다가 좁게 50m는 되는 물속으로 매다 꽂았다. 아르고호의 선원들처럼 용감하고 노련한 선원들이 아니었다면 이 첫 번째 충격으로 벌써 절반은 갑판으로 휩쓸려 나가 떨어지고 절반은 기절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선장 구르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 다리를 버티고 사령교에 서 있었다. 승무원들 역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이런 거친 항해를 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 모모잔만은 구명정에 올라탔다. 순식간에 온 하늘이 시커먼 먹빛으로 변했다. 회오리 바람은 으르렁거리며 배를 덮쳐 하늘 높이 던져 올렸다가 까마득히 깊은 곳으로 매다 꽂았다. 바람은 아르고호를 부수지 못해서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것 같았다. 선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했고 1등 항해사는 선장의 말을 큰 소리로 복창했다.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와 2 조수도 정밀기계를 내버리고 도망치는 약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태풍의 중심이 어디쯤인지 계산하고 있었다. 태풍의 타격을 피하려면 태풍의 중심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장은 이 학자의 냉철함에 놀랐다. 교수는 선장인 자신이나 선원들처럼 바다와 너나 하는 사이가 아니지 않은가? 바다와 너나 하는 사이가 아니지 않은가? 번쩍 번개가 일어나 아르고호를 강타했다. 강철 선박은 그 여파로 온통 전기가 흐르게 되었다. 어디를 잡든지 간에 불꽃이 탁탁 튀었다. 하지만 아르고호에 탄 사람들은 모두 몇 달 동안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그런 일에 단련되어 있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강철로 만든 밧줄이라든지 쇠막대같이 좀 얄팍한 부분이 백열종구 속의 필라멘트처럼 빨갛게 달아오르자 승무원들도 임무를 수행하기가 약간 힘이 들었다. 성면 장갑을 끼워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 장대 같은 비가 쏟아부어 뜨거운 열기는 곧 사라졌다. 돈 멜로를 빼고 이렇게 세찬 비를 맞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빗줄기가 어찌나 촘촘했던지 순식간에 숨쉬는 데에 필요한 공기마저 몽땅 밀어내버렸다. 아르고호의 탑승원들은
잠수 마스크와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했다. 번쩍번쩍, 우르릉 쾅쾅 포효하는 바람, 집채만한 파도와 하얀 물거품, 아르고 호는 모든 계기를 최고 속력으로 놓고 강력한 태풍의 힘에 맞서 한치 한치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다. 보일러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기관사와 화부들은 정말 초인적인 역량을 발휘했다. 배가 앞뒤로 양옆으로 이리저리 심하게 요동쳐서 잘못하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는 아궁이의 속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굵은 동아줄로 몸을 묶고 일했다. 드디어 태풍의 중심에 도착했다. 그런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란, 폭풍이 그 강력한 힘으로 들쭉날쭉한 파도들을 다름질하듯이 쓸어버려서 그곳의 바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끈했다. 그래서 거기서 거대한 어떤 생물체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거기서 거대한 어떤 생물체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위로 갈수록 더 뚱뚱한 그 생물체는 한 발로 서서 춤추고 있었다. 마치 산만한 거대한 팽이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어찌나 빨리 도는지 자세한 모습을 살펴볼 수도 없었다.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세찬 빗줄기 때문에 자꾸 흘러내리는 안경을 고쳤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슝슝, 고미라스틱 곰이다. 돈 멜로가 투덜거렸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단순한 뱃놈이들이라서요. 조수인 사라가 끼어들었다. 교수님이 연구에 전념하게 내버려 두세요.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예요. 팽이 모양의 저 생물체는 지구가 탄생한 최초의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되지요. 그러니까 10억 년보다 더 오랜 옛날에 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먼지처럼 작은 변종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간혹 토마토 소스나 더욱 드문 일이긴 하지만 초록색 잉크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지요. 이런 크기의 표본이라면 이 종류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것일 거예요. 으르렁대는 바람 소리에 맞서 선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태풍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교수가 말했다. 나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저 생물체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선장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포를 한 방 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로 하지요. 교수는 한탄했다. 유감천만이군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슘슘 고메라스티쿰 표본을 쏘다니. 하지만 어느새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상상의 대포가 거대한 팽이 모양 생물체를 조준했다. 선장은 명령했다. 발사! 두 개의 포신으로부터 무려 1m나 되는 파르스름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물론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상상의 대포는 단백질로 발사되기 때문이다. 번쩍번쩍 빛나는 대포알이 슘슘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슘슘이 일으키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방향이 빗나가고 말았다. 대포알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슘슘 주위를 몇 번 돌더니 결국 하늘 높이 퉁겨 올라가 먹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선장 구르더니 고함쳤다. 허탕이야. 아무래도 저놈에게 좀 더 가까이 가야 할 것 같소. 돈 멜로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더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계기가 이미 전속력으로 맞춰져 있지만 폭풍의 뒤로 날려가지 않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편인걸요. 선장이 물었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교수님? 하지만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의 소수들 역시 묘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이번 탐험을 중단해야 할 모양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교수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 모모잔이었다. 소녀는 우아한 몸짓을 하며 말했다. 말룸바, 말룸바, 오이지투 조노, 에르바이니 잠바, 인살투 롤로 빈드라, 크라무나 호이 베니 자두가우. 교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바발루? 디디 마하 파이노지 인투게 노이넨 말룸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도도 아우프 슐라마트 바바다. 교수는 생각에 잠긴 듯 턱을 쓸어내리며 대답했다. 오이? 1등 항해사가 물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는 설명했다. 자기 부족에게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래가 있답니다.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그 노래를 떠도는 태풍에게 불러주면 태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군요. 돈 멜로가 투덜댔다. 웃기는 소리 말라고 하세요. 폭풍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다니. 조수사라는 교수의 의견을 알고 싶어 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능한 일일까요? 아이젠슈타인 교수는 주장했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원주민의 오랜 관습에 진리의 핵심이 담겨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슘 구미라스티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슘의 습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니까요. 선장은 결정을 내렸다. 손해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소녀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세요. 교수는 아름다운 원주민 소녀에게 몸을 돌리고 말했다. 말룸바 디디 오이자팔 보나 바바두. 모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 아주 독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몇 개 안 되는 음으로 구성된 노래였는데 이런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애니메니 알루베니 바니타이 주주라 테니. 소녀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뼉을 치고 박자에 맞춰 빙글빙글 돌았다. 멜로디와 가사가 단순해서 외우기 쉬웠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손뼉을 치면서 박자에 맞춰 빙빙 돌았다. 노래난 뱃사람 돈 멜루. 드디어는 아이젠슈타인 교수까지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처럼 노래하고 손뼉을 치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자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거대한 팽이 모양 생물체의 회전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더니 결국 우뚝 섰다가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이다. 생물체가 사라지자 우르릉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닫혔다. 순식간에 폭풍이 잠잠해지고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고 파래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 아르고호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다 위에 고요히 떠 있었다. 마치 고요함과 평화만이 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선장 구르도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선장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모두들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덧붙인 다음 한마디는 더 의미가 깊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꼬마 동생을 데리고 온 소녀가 말했다. 정말 비가 온 것 같아. 어쨌든 난 흠뻑 젖었어. 그동안 정말 소나기가 내렸던 것이다. 모두들 놀랐지만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꼬마 동생과 함께 온 소녀였다. 강철 선박 아르고호를 타고 있는 동안에 천둥 번개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러고도 한참 동안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은 모두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젖은 몸을 말리기 위해 뿔뿔이 헤어졌다. 다만 한 아이만이 노래의 결과를 못내 아쉬워했다. 바로 안경을 쓴 소년이었다. 소년은 헤어지면서 모모에게 말했다. 슘 구미라스티쿰을 그냥 가라앉혀 버린 건 정말 유감이야. 그 종류 중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표본이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같았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도 모모네 집에서처럼 재미있게 놀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